키워드는 고용이라는 키워드는 지켜질 것 같다. 네. 그럼 고용이라는 키워드가 지켜질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사실 시장은 언제나 확실한 것과 그 다음에 확실하게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매번 구간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면 시나리오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취임식 이후에 네. 매년 매년은 아니고 4년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변동성이 컸던 때가 많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기억해 보시면 트럼프 전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취임 직전부터 네. 취임하고 나서 바로 상당히 큰 변동성 장이 거의 한 달? 예, 조금 더 짧게 했던 것 같은데 크게 변동성이 왔었어요. 금리 빠르게 올라가면서 주가 조정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트럼프를 오해했던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역사상 다우가 제일 빨리 올라갔다고 했던 장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한테 분할 매수를 하실 경우에 네. 취임식 이후에 사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돈을 두세 번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났지만 네. 뭐 별다른 일 없이 시장은 환영하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이제 취임 전과 후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계속 그래왔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구간이 시작된 건데 이때 그냥 무작정 따라갈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그 시나리오가 나타나는 초기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가 없으면 그 일이 닥치고 나서 새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의 이슈는 뭐였냐면 테이퍼링이었어요. 테이퍼링이란 건 뭐냐면 양적 완화하는, 그러니까 부양하는 쪽에 흐름이 있고 반대로 이제 돈을 흡수하는 긴축 쪽의 흐름이 있는데 부양하는 쪽, 그러니까 네.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네. 그래서 돈을 푼다는 게 무슨 의미냐? 채권을 사주면서 돈은 시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 금리를 내리는 게, 이게 이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유동성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그 M1, M2, M3라고 하는데 통화정책을 머니터리 폴리시라고 하니까 MP가 그 약자예요. 그래서 네. MP1은 뭐냐면 예전에는 금리만 오르내리는 걸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종했었고요. 두 번째, 2009년, 8년, 9년부터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부분,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을, 자산을 사주는 것까지 네. 같이 실행했던 시기가 M2라고 말하고 네. 이번 지금 최근의 시기는 이제 그 전에 지금까지 물론 있어 왔지만 더 이런 식의 본격적인 모습은 없었던 MP3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까지 하는 예,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 이거 전부 유동성을 공급할 때 모습. 근데 반대로 만약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재정 정책을 써서 정말 원했던 대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반대의 순서를 밟는데 네. 이 반대는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모습인데 그 과정 전체를 긴축이라고 하고요. 네. 그 긴축의 첫 단계를 저희는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이란 뭐냐면 원래 완화할 때 유동성을 공급할 때 어땠냐면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시장에 넣어줬던 네. 거에 반대 흐름이니까 첫 번째는 사주는 걸 멈추는 거. 네. 지금도 매달 연준은 꼬박꼬박 800억, 400억을 자산을 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바로 얼마 전 제롬 파월의 강의 같은 그런 거였는데 사는 거를 줄일 생각 없다. 지금은 테이퍼링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서 정확하게 테이퍼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테이퍼링이 뭐냐면 채권 사는 걸 그만두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지나간 한두 주 동안의 이슈는 테이퍼링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연준 위원들이나 그다음에 연준 이사에 속한 사람 중에 매파라고 보통 말하는 그쪽 사람이 테이퍼링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바짝 긴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도 군데군데 저희가 계속해서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동성 장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멈추느냐 흡수되느냐 뭐 이런 거. 아까 긴축의 순서를 말씀드리다 말았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는 걸 멈추는 걸 테이퍼링,
두 번째는 사는 걸 멈추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금리를 올리던 거와 함께 이때는 축소, 양적 축소라고까지 부르는 건데 뭐냐면 기존에 사놨던 채권을 이제 돈을 넣고 사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채권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시장에 있는 돈이 다시 또 흡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돈은 연준의 창고로 들어가는. 그래서 연준 창고에 있는 채권이 나오고 그 돈이 시장의 돈이 연준으로 들어가는 이 작업이 가장 마무리 작업. 그래서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기가 어느 정도는 살아났다고 보고 이 긴축의 단계를 밟은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선언했던 거 2013년. 그 당시 연준 의장은 버냉키. 그 다음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실행된 거 2015년. 그 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상 2015년 12월. 2016년 12월에 한 번 더, 그러니까 금리가 2015년 12월, 2016년 12월 두 번 인상되고 2017년에 세 번, 2018년에 세 번, 2019년 들어서 한 번인가 올리고 다시 인슈런스 컷이라 그래가지고 세 번 연달아 내렸었을 거예요. 이게 지나간 중앙은행의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일이고, 제가 미국 얘기를 주로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이유는 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그런 행동이 모든 중앙은행, 전 세계에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끼치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연준의 행보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사실 시장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쪽에 있었지만 제가 고민하고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연준은 왜 그럴까? 혹은 연준은 어떻게 할까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해 왔는데 그게 성과를 따져봤더니 잘못된 시간 배정은 아니었던 거죠. 뒤집어 말하면 연준을 잘 알면 투자에 성공하는 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져서 시장이 올라가는 시기보다 지나간 10년만 딱 따져봐도 유동성으로 오른 시기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구간인데 실적이 과연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길게 좋아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사례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2016년 1월, 2월, 3월에 그냥 아주 폭락장이 와버렸어요. 2016년도 상반기에는 아주 끔찍한 장이었습니다. 유가도 20불 깨지면서 요번엔 마이너스까지 갔지만 엄청난 중국 부도설 이런 거 나오던 때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또 너무 좋게 나오면서 사실 2017년은 코스피도 지금 요번 고점 바로 고점 전 고점이 17년도에서 18년 아마 1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7년도는 한국의 코스피 실적의 역사상 최고를 다 찍었던 때입니다. 반도체부터 해서. 그래서 17년은 아주 정말 실적이, 그러니까 2017년 내내 미국에서 금리를 3번이나 올렸는데 올리는 동안 올리는 발표를 하면 시장이 올라. 그 당시도 유비들 강의를 다녔기 때문에 그 얘기하던 그 순간이 막 기억이 나는데 두 개를 이렇게 보여줬던, 어떤 때는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 주가가 빠져버린 때하고 이 2017년도는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 주가가 올라가 버린 때를 붙여놨던 기억이 나거든요. PPT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생판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똑같은 금리 인상이어도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금리는 주가에 대해서, 금리와 주가는 서로 역상관관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역상관관계, 어떤 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어떤 때가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대부분 17년은 정확하게 2017년은 실적이 확실하게 증명됐던 시기. 그런데 그 실적이 2016년 상반기에는 나빴고 하반기엔 좋아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실적이 그렇게 지 혼자서 나빴다 좋아지겠습니까? 사실 좋아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실적을 안 보고 뭘 봤냐면 처음으로 금리가 올라갔다는 사실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변곡점이 오면 계속해서 군데군데 사람들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관전 포인트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는 그때 이때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빠져나갔고요. 누구는 이거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 나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에 그 큰 장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번에 최근에 금리 문제, 테이퍼링 문제가 나오면서 시장이 사실 실제 조정했어요.
예, 한국장 한 이틀 네. 정도는 네. 현저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조정이라고 뚜렷하게 말할 정도였고 네.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긴장한 상태가 좀 계속 되긴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짧은 조정 후에 올라가는 장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씩은 미적거리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은 앞으로도 군데군데 나올 거다. 네. 그러면 이게 하락의 전조냐 아니면 조정이냐를 매번 고민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매번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계속 들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16년도 상반기에 깨진 때부터 2017년, 2018년 1월, 2월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고민이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게 투자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도 분명하게 테이퍼링 고려 안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확실하게 시장에 도장을 찍어준 건 옐런이었죠. 옐런이 나와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물론 네 가지를 말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시장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받아들였던 건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가장 큰 사항은 증세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거는 코로나로부터 극복된 뒤에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준 거.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재무장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장관 후보자 상태인데 네. 사람들은 옐런이 말을 했는데 마치 바이든이 말한 것처럼 더 바이든이 말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버렸어요. 시장이. 실제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면들을 오늘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왜 우리가 그냥 믿고 받아들여도 되는 사항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또 조금 있으면 흔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제 믿고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좀 시장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옐런이 재무장관 후보가 됐을 때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어제 그저께 그 옐런이 의견을 딱 내놨을 때 왜 시장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처럼 움직였냐 하면 사실은 옐런이란 사람은 이번 그 제롬 파월 이전에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근데 연준 의장인 옐런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 그 미국 중앙은행 의장으로서는 독특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자로서도 처음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제가 기억하는 건 처음으로 중앙은행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나의 첫 번째 미션은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별명일 정도로 물가 조절이라는 거가 사실 중앙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옐런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은행의 책무를 양대 책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기록 완전 문서화했어요. 중앙은행의 의무로서. 양대 책무라고 하면 앞에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용에 대한 부분을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로 넣고 그거를 명시화한 게 옐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은행은 그 문제 갖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도대체 고용 안정이라는 거를 중앙은행의 의무로 봐야 하겠냐. 그럴 정도로 미국조차도 옐런이 중앙은행장 처음으로 됐을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옐런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될 거냐 계속해서 올려야 될 거냐 경기는 진짜 좋아졌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나왔고 이 와중에서 옐런은 뭘 발표했던 사람이냐면 사실상 처음으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기존의 중앙은행 장관은 다르게 내놓기 시작했는데 필립스 곡선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이론이에요.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거를 따라서 2%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을 써왔습니다. 물가가 2%가 되면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에요. 왜 올려야 하느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모든 경제를 해치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는 법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규정적인 거였다면 옐런 때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9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처음으로 이 이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고압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고압 경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가더라도 실제로 수요
추측 인플레이션으로 바뀌기 전에 결국 충분히 시장이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닐 때는 네.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하겠다라는 중앙은행장으로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이전에는 어땠냐면 2%가 되면 물가가 2%가 되면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규정을 따르는 네. 룰 안에 있었는데 약간 기계적인 것 네, 네. 그런데 옐런은 그때 하이프레셔 이코노미라 그러면서 2% 정도 물가가 나타나더라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 근거가 됐냐면 그러니까 필립스 곡션이라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옐런은 고압경제라는 걸 내세우기 시작했고 그 고압경제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요번에 AIT라고 말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옐런 때 나오지 않고 제롬 파웰 때 나왔지만 사실은 이미 옐런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왜 옐런이 재무장관이 됐을 때 월가 전 세계가 의미 있게 받아들였냐면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평균 물가제라는 것들을 이미 자기 용어로 고압경제라는 말로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 사람 지금 옐런의 그런 정책들에 대한 신뢰가 네. 재무장관이 되면서 그걸 지속하고 굳건히 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들었던 거고 요번 그 청문회 때 말한 4가지 말들도 그래서 거의 사실처럼 시장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저 사람이랑 충분히 그렇게 할 거야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네. 네. 이번에도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로부터 고용을 회복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가 믿어졌던 거예요. 네. 왜? 그 사람은 어떤 연준 의장이냐면 노동경제학자로서 연준 그 의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디 속한 사람이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그 그룹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지금 현재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뭐 노벨상 탄 그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솔로라든지 뭐 엄청난 사람들이 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그 학파 속에 속하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실러까지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한 그 사람이 말한 또 그 사람이 늘 주장해 오던 내용들이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으로서 행정적으로 집행될 거라고 보니까 아 그렇다면 충분히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이 시장에는 반영되기 시작한 거. 그 사람이 이제 증세를 코로나 이후 회복 이후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네. 월가 자체에서는 그냥 예 그러면 진짜 환영이었겠네요. 그날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라는 키워드를 네. 연준 의장이 되면서부터 들고 나왔고 그 사람은 그 배경 자체가 노동경제학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정도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준 의장을 했지만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대한 책무가 뭐냐면 양극화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은 없더라고요. 미국 역사상. 그리고 지금처럼 팽팽했던 적도 없고 사실 어떤 분 말처럼 트럼프 국가와 바이든 국가라고 말할 만큼 대립돼 있는 상황이라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그 빈부의 격차 네. 빈부 격차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사에서 증명되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 피케티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격차에 있어서 미국은 1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옐런의 등장은 옐런의 네. 어떤 그 주관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혹은 또 지금 입장에서 나온 말인지 왜냐하면 네. 바이든도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관전 포인트 중에서 이제 100일 플랜이라는 게 있고 첫 100일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뭐부터 실행할 거냐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약속한 것 중에 불가능해 보이는 게 있고 가능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불가능한 거에다 투자를 하면 나중에 보면 결국 상대 수익률이 떨어져요. 대통령이 실행을 안 하는 바람에. 네. 트럼프 때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해요. 트럼프 처음에 들어왔을 때 트럼프가 장담했던 것에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초라한 쪽들이 있습니다. 결국 실행 못하고 나간 거죠.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과연 죽었다 깨어나도 할 게 뭐고 순서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못해 보이는 거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생각해서 오늘도 사실 제가 앞에 얘기는 서론은 길었지만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해서 저희가 이쯤 되면 판단해 봐야 되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나타날 거야 네. 라는 그런 정책이나 흐름들에 대해서 네. 한두 가지씩 짚어가는 게 내 수익률을 확고하게 만드는 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확실하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든 쪽에서는 뭐냐 이렇게 보는 면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옐런을 제가 미리 설명드렸으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앞으로 미국은 고용이라는 키워드로 상당 부분 움직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옐런도 그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표님 좀 좋은 질문이 올라와서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넷 옐런이 MMT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대표님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MMT에 대해서는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효성이 적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언급된 딱 상태예요. 미국 연준은 지금 제롬 파월이 의장이지만 단독을 하지 않습니다. 버냉키, 옐런 이런 사람들이 고문으로 항상 참여해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긴급회의하고 금리 인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코칭을 다 했던 걸로 제가 그러니까 작년 3, 4월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그들이 회동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MMT는 아마 지금 제롬 파월이 말한 의견 그대로일 거예요. 옐런도. 다만 바뀔 거냐?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런데 MMT라는 것들이 그 미국 연준이 말한 의견까지만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본이요. 일본은 이미 MMT를 했기 때문에 사실 효과적인 효과보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았다라는 게 연준의 판단이고 아직까지는 MMT를 쓰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면 연준은 구두로만 말했는데 돈 하나도 안 풀고도 성공한 정책이 이 코로나 이후에 몇 개나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힐드 채권을 사준다고 했는데 정말 사용한 돈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됐는데 이 스프레드 다 좁아지고 다 평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준이 말한 MMT라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준이 개입을 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MMT라는 걸 해서 부정적인 것까지 감수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게 연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좌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직전 달까지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인기가 없어졌었어요.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어마어마한 재정정책 바이든의 이 블루웨이브 바이드노믹스에 지금 약속한 얼마예요 이게? 그 2조가 넘어가는 돈을 약속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 다 통과될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월가도 1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 정도를 풀려면 특히 앞으로 바이든의 이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다 돈이에요. 근데 증세는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와요 돈이? 결국 다 채권 발행이에요. 그럼 채권을 발행했을 때 만약에 미국이 이 정책을 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옛날 경제학들이 말하는 구축 효과, 크라우딩 이펙트. 국채를 발행했는데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채권값이 떨어지거든요. 네. 만약에 국채를 빡 내놨는데 전 세계에서 달려들어서 사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사이도 없이 떨어져 버려요. 국채를 발행했는데 떨어진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채가 발행되면 물건이 많아지니까 지금 막 밀어내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국채 금리는 반대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생각도 안 했던 인기가 넘치면 국채가 발행돼서 나오자마자 난리를 치면서 사간다면 경쟁을 할 때 국채 입찰하는 거 못 보셨죠? 국채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금리로 왜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것처럼 비딩 같은 과정이 있거든요. 입찰을 할 때 더 낮은 금리를 써야,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을 줘야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사겠다고 하면 상당히 금리가 낮게 책정돼요. 이건 발행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풀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아니라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반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는 돈을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뜻이에요. 재정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놨더니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그쵸. 돈은 못 들어오니까 연준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게 왜 구축 효과라고 하냐면 사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살려주려고 했던 민간의 개인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려면 이 사람들 대출 금리 어떻게 돼요? 따라 올라가요. 네. 그럼 결국 민생고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돈을 재정 정책을 써서 국민들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거 하려고 채권 많이 발행하는 바람에 국채 발행하는 바람에 결국 민생고를 거꾸로 일으켰어.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축 효과, 크라우딩 이펙트라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서 안 좋게 된다. 정부가 재정 정책 쓰면 안 된다는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작은 정부론 쪽에서 나오는 경제학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준이, 만약에 옐런이 아무리 그렇게 증세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국채가 인기가 없어지면 어쩔 수 없는 시장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하는 것처럼 미국 국채가 인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지난달에는 약간의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지금 뭐 그런 얘기, 금도 뭐 그래서 그렇고 막 또 비트코인 얘기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국채에 대한 인기가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번엔 어땠을까요? 요번 달 국채 입찰 짱이었습니다, 인기가. 왜 그랬을까요?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영국 같은 데들이 미국 국채를 그쪽의 기관들이 선호하게 된 거예요. 언제 선호하냐면 자기네들이 미국 국채를 샀을 때 자기네 국채를 산 것보다 지금 현재 한 80bp 더 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자체 금리가 아니라요. 해지 같은 거 다 하고도 다 끝나고도 80bp 정도 더 높아요. 지금 60bp 정도 떨어져. 어쨌든 60bp, 국채 60bp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아직도 미국 국채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너무 미국 국채가 떨어져 있으면 매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되기 전까지만 해도 2.5%대였는데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 국채를 사면 장땡인 거예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국채,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안전하면서 2.5%를 주는 나라는 없었으니까. 미국 국채를 사면 돼요.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0.25까지 내린 거 아니에요. 0.25에 그대로 있거나 만약에 0.3 정도면 유럽에서 이 국채를 사도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미국 국채 인기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국채 사는 거 인기가 없어져요. 왜? 사놔도 실질적인 가치는 낮아진 거니까. 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국채 10년물이 1.1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가 자연스럽게 유럽 국채나 일본 국채에 비해서 가격 메리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채 입찰을 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인기가 있게 사갔기 때문에 금리가 유지됐어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옐런이 요번에 50년 국채 얘기를 한 겁니다. 50년짜리를 내놓을 생각이 있다. 굉장히 인기만 있다면. 지금 사실 미국 부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전문가 중에서 미국 굉장히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말하고 이러다가 이제 뭐가 오냐, 몇 년 전에 있었던 신용등급 강등 나온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아사리판으로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쇼크 컸었어요. 저도 그대로 온몸으로 당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신형 트리플 A에서 더블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전 세계 1등 국가가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 시장이 다 떨어져요. 그게 기축통화기 때문에 어떤 개념,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이걸 갖고 모든 레버리지 거래가 다 설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가치가 뚝 어느 정도 떨어져 버리면 레버리지 거래가 폭망이에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보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나면 금융 시스템 마비되고 난리 난다고 말하면 들으면 다 그럴듯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2021년 폴 크루그만 누군지 아시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트위터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한 네 번의 트윗에 걸쳐서 왜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차트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다. 미국 이렇게 빚져도 돼요? 그거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부채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시들려서 다 돈 빼고
주가 빠질까봐 그냥 끙끙거리고 안 하셔도 되는. 네네. 예.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가 높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폴 크루거님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분의 내용 꼭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들 때문에 옐런은 50년 국채도 후원 장담을 하고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내놓겠다. 네. 그리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몇 달 전에 사실 50년물 무느신이 내놨었어요. 30년짜리 안 될 것 같아서 20년 발행했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퇴보한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금융시장은 보이지 않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바이든이 무조건 실행할 수 있는 또 실행할 거라고 보여지는 어떤 키워드들을 저는 오늘은 고용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과 관련된 투자 어느 정도 의미가 확실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추천드렸어요. 고용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용 관련된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중소형주 관련된 투자가 적합하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네. 고용 효과가 좀 중소기업에도 한 것보다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네네네.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도 다 올랐고 네.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것도 작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굉장히 상대적인 손실이에요. 네. K-쉐이프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네네. 한쪽은 오히려 올라가 버렸고 한쪽은 오히려 내려가 버린 상당히 불행하고 상당히 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 보십시오라고 했던 거 보셨나요? 코로노믹스. 네, 네. 보셨나요? 그 내용이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조차도 지금 제가 기가 막혔던 거는 슈퍼카 한번 구경하려면 2~3시간씩 기다려야 돼. 다 예약돼 있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부가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미국은 현재 바이든과 옐런이 다 그쪽에다 눈을 맞추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꿍꿍이는 따로 있어. 만약에 난관에 부닥치면 못할 거야 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고용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옐런의 배경을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키워드는 고용이라는 키워드는 지켜질 것 같다. 네. 그럼 고용이라는 키워드가 지켜질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중소형주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산업에다 투자하고 기술에다 투자할 때 여러 번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건 언제 투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침투율과 대중화율을 따진다. 저희는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침투율과 대중화율에 따라서 투자 대상 전략이 좀 바뀌어요. 침투율, 대중화율이 5%, 10% 이렇게 낮을 때는 어느 기업이 주된 메이저 기업이 될지 아직 판가름이 안 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가는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메이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30%가 넘어서 50% 가까이 갈 때는 한 기업만 투자해도 되는 거죠. 왜? 한 놈이 다 먹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5%, 10%대 내에서 투자할 때는 어느 기업이 주된 메이저 기업이 될지 모를 때는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ETF 투자들은 보통 다 그 앞 단계에다 투자하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지 않고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기업대에다 투자하는 방법을 저희는 가장 많이 구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재생, 그 다음에 인프라 모두 다 작은 기업일 뿐더러 어느 기업에게 실제 돈이 흘러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ETF로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세요. 정부가 가진 그런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가진 고민, 시진핑과 바이든이 가진 고민은 옐런이 가진 고민 이런 겁니다.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환경으로 가야 돼요. 옐런도 아주 강력한 환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향후 6개월 이내에 탄소 국경세 반드시 도입할 거라고 보여져요. 옐런이 재무장관이 되기 전에 연준 의장을 그만두고 재무장관이 되기 전 그 사이에 뭘 했느냐? 영국 그 카메론일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모여서 논문 하나 냈어요. 탄소세에 대한 논문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도 탄소 국경세, 탄소세, 유럽도 탄소 국경세 도입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런 뜻은 갖고 있지만 뭐가 문제냐?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건 불행히도 국영제예요. 아직도 원유, 네. 석유에 관련된 직업 그 일자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로 가버리면 네. 미국은 붕괴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지원을 하면서 다음번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잡기 위해서 가야 되지만 또 지금 모든 경제의 실제적인 뭐라 그럴까 그 힘줄과 동맥과 같은 이 현재 국영제의 사람들을 살린 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 시진핑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중국도 국영제, 전 세계 석탄 관련된 비중이 제일 높고 탄소 배출량 전 세계 1위 국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에서 40%를 내놓고 있는 나라 중국이에요. 그 중국은 그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탄소 제로를 선언했어요, 시진핑이. 30년까지, 그 다음에 60년까지. 뭐 이렇게 선언해놓은. 그러면 얘네 죽이자는 거냐? 죽이면 중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죽이지 않으면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 때문에 사실은 정책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 그 차이와 그 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싹 쪄버리고 여기 죽여버리고 여기 간 다음에 우리 이쪽만 가면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다음 에너지 패권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현재 원유, 석유 패권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당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1년째, 2년째 에너지 수출,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이 된 거죠. 예, 석유 수출국이 아니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나라는 절대로 이런 조절을 못 해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전에 말씀 남중국해 그런 문제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다 쏟아붓기는 하지만 그 안에 아까 국영제가 가진 가장 큰 맹점, 일자리 이거를 신경제로 이전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신경제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 통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겁니다. 일자리도 포함된 뉴딜. 예, 이번에 그 바이든 얘기가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리커버리 이전에 회복하는 그런 국면 중에서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인프라는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복합된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쪽으로 돈이 흘러갈 거다라는 거죠.